관련법까지 다 따지면 300개다 400개다 주별로 이게 노동법이나 규정이 다르다 보니까 이주 노동자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 사람인데 경기도 가서 일을 하면 이주 노동 허가를 받고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쿨하게 질책을 하시되 분명히 공공의 자리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너 내가 오늘은 이렇게 질책으로 끝나 이게 아닙니다. 심할서에 서명하셔야 됩니다. 영국식 관료주의와 서식 작성 문화에 적응을 못하시면 낭패를 당합니다. Round 1,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인도 그러면 달리는 코끼리, 깨어나는 기회의 땅, 인도에 올라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도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한 지가 정말 오래됐는데요. 이번에는 인도에서 정말 경제 영토를 확장하려는 분들이라면 꼭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남아시아 센터장을 맡고 계신 강소영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인도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그러면 항상 이 얘기가 나와요. 기회의 땅. 그러면 항상 손꼽히는데 사실 한때 인도 소비 시장을 보러 가는 기업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요즘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소비재 중심으로 인도에 진출을 하기에는 관세하고 비관세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또 경쟁력을 갖고 이미 그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인도 자체 유통망을 활용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요즘 이제 가장 핫한 사교육 기업 앱을 사용한 바이주 같은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도 이미 있고요. 또 약간 다르게는 인도 내수 시장을 장기적으로 보고 생산 거점을 인도로 옮기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몇몇 기업들은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수출 상품을 인도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 거점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역시 한국 기업인들은 미래지향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인도에 진짜 청운의 꿈을 안고 가서 정말 온갖 기회 요소들만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인도가 워낙 노동법이 복잡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면서요. 예,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든데요. 그러니까 인도 노동법이 몇 개냐 이거부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도 노동고용부에서는 중앙정부 노동법이 공식적으로 40개라고 말을 하고요. 지방정부 관련법이 1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어떤 연구자들은 관련법까지 다 따지면 300개다 400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0개에서 400개 정말 너무 많은데요, 진짜. 네. 그러니까 어떤 현장에서 노동법 규정에 따라서 노사관계를 정리를 하고자 할 때 실무적으로 힘든 거죠. 이 이야기의 출발은 이제 인도 헌법 부칙에서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인도 헌법 부칙 7장에 보시면 뭐냐면 52개 항목이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공동 관할 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컨커런트 리스트라고 그러는데요. 그 말은 중앙 정부 법만 보시고 계시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지방 정부 법도 보셔야 되는데 이들이 상충될 때 문제가 심각해지죠. 왜냐하면 이걸 개혁을 하거나 지방마다 또 법을 바꾸게 되면 규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네. 이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아니 그 정도로 노동 관련법이 많고 또 지방마다 다 다르면 현지인은 이걸 다 알고 있는 겁니까? 거기 변호사도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인도 정부가 중앙정부 노동 관련법 33개를 4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불필요해진 29개는 폐기를 하고 이 4개로 해서 입법을 했는데 그러면 과연 통과가 됐느냐? 실제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행이 안 돼요? 예.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쪽 분야 전공하시거나 아니면 관련 있는 분들이 가끔 제게 이게 왜 시행이 안 될까요? 이거 되는 거 맞나요? 이런 질문들 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러겠는데요, 진짜. 근데 어쨌든 인도 정부가 이렇게 노동법까지 개혁하고 나선 걸 보면 뭔가 그래도 깨달은 게 있고 뭔가 준비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개혁을 추진하게 된 어떤 구체적인 계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일화부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에 5월 7일자로 미국 블룸버그에서 이런 보도를 합니다. 인도 정부가 미국 기업 1000개에 접촉을 했다. 그때가 언제냐면 트럼프 행정부하고 중국하고 힘다리기 통상 마찰이 구체화될 때였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 중국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막 미국 정치권에서 떠들 때였는데 그때 인도에서 미국 기업 1000개에 접촉을 해서 중국에 있는 생산 시설을 인도로 옮기세요. 저희들이 편의를 다 받을게요. 그리고 필요하면 확약서 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물밑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확인해 준 적 없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이 의료기구 제조업, 식품 가공업, 섬유업, 가죽가공업, 자동차 부품 생산업 이렇게 해서 생산 품목 550개를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거를 정책으로 제시를 하고 제조업 육성을 하려고 했어요. 2014년부터. 근데 한마디로 실패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실패. 네. 예. 왜 그러냐면 자, 매년 12에서 14% 제조업 성장률을 달성하고 2022년까지 그러니까 금년까지 이렇게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고 제조업 비중을 GDP의 25%까지 늘리겠다는 게 그때 목표였어요. 그런데 지금 제조업 성장률이 두 자릿수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2020년 이후로는 하강 국면에 접어드는데 제조업 분야가 더 빨리 떨어졌습니다.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사실은 아쇼카 대학 경제통계 분석센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2016, 17년 대비 19, 20년에 4년간 10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분야에서는 2016년 대비 2,4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비중도 지금 18, 19년 14.9%였는데 그때는 사실은 코로나 사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 29%, 방글라데시 18%에 못 미칩니다. 필리핀 19보다도 낮아요. 네. 자, 상황이 이렇게 급해지니까 인도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개념 없는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게 공식적으로 제기된 적은 없습니다만 경제조사 2019-20이라는 그 다큐멘터리에 뭐가 나오냐면요. Assemble in India for the World라는 그 정책이 제안됩니다. 뭔가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다. 여기에 좀 뭔가 대항하는 듯한 맞습니다. 이름인데요.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첨단 산업이 어떻고 뭐 IT 강국 이런 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셈블 하자. 맞습니다. 그래서 메이크 인 인디아 이외에 어셈블 인 인디아를 국가적으로 떠든 적은 없지만 전문가들이 메이크 인 인디아 안에 어셈블 인 인디아를 넣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 지금 계산은 조립산업만 육성이 되면 그러니까 폭스콘처럼 하자는 거예요. 네. 잘난 척해서 우리가 아이폰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제발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2025년까지 4천만 개 좋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2030년에 8천만 개 일자리 된다. 이렇게 해서 2025년까지 인도가 세계 수출 시장의 3.5% 차지하고 30년에는 6%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인도의 관행은요. 소재 부품에 대한 관세가 훨씬 높습니다. 완성품 사들이는 게 싸요. 그만큼 그 보호무역 위주로 굴러갔던 데인데 이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외국 기업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네. 이걸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002년에 국가노동위원회에서 노동법을 정리하자 영역을 5개로 나눠서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노사관계, 임금, 사회보장, 안전, 복지와 근로조건 이렇게 5개로 묶어서 정리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노동법에 관한 이런 식의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거기서 제안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입법이 그 힘을 받고 추진된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보면 제조업 육성 정책이 기대만큼 성공했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노동법 개혁도 이게 지금 뭐 제대로 시행이 안 되면 그 성과가 좀 미미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좀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맞는데요. 성과가 아예 없었던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세계은행이 제시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가 있는데요. 2016년에 130에서 2019년에 63위를 했습니다.
190개 중에서 130에서 63까지 치고 올라간 거는 상당한 성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인 직접 투자가요. 2002년 5월 발표에 따르면 계속 늘어가고 있었는데 2021년 22년에는요. 835억 7천만 달러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순유입액이 819억 7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 FDI 역사적인 최고치입니다. 이 정도의 성과가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2016년에는 기업 파산 절차 관련 법규가 처음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파산 과정이 기존에 4.8년 걸렸습니다. 그게 270일로 단축이 됐고요. 2017년에 물품 서비스세라고 해서 GST를 만들어서 각 주마다 부가가치세 다르게 징수하던 걸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19년에 하나, 20년에 셋 이렇게 해서 4대 노동법이 통과가 된 겁니다. 시행은 안 되고 있지만 그래서 사실은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게 맞고요. 인도에서 임금법 2019가 통과가 됐는데 19년에 통과될 때 나머지 3개 법안은요. 상임노동위원회로 회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의논할 게 많다. 이렇게 돼가지고 몇 가지 의논할 쟁점 사항들이 골라집니다. 전형적인 게 뭐냐면 이겁니다. 대부분 100인 이상 사업장이거든요. 그러면 사업하는 입장에서 99인만 고용하고 더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다음에 감원 규정 문제도 있는데요. 100인 이상 사업장은 폐쇄나 휴업 감원에 정부 허가가 필요한데 이거 정말 심각하다. 그러면 기업 활동 어떻게 하느냐 이러니까 노사관계법에서 한 300명 이상으로 좀 올려놓고 또 하나는 필요하면 정부가 그거를 좀 더 올릴 수 있게 규정을 만들어주면 어떠냐 이런 식의 논의도 있었고 어느 쪽은 사용자가 좀 유리하게 어느 쪽은 노동자가 유리하게 이거 정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해진 게 계약노동이지 않습니까? 단기노동. 그렇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노사관계법에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요. 인도 법규에 단체교섭 주체가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자격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조가 많을 때 어떤 자격을 갖추면 주체로 인정받는지 그것도 이제 규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이 인도에 그게 없느냐 아니죠. 우버를 다 이용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동법에서 이 문제를 또 제외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다 정리해서 담아서 2020년에 법이 3개가 통과가 됩니다. 노사관계법 2020, 사회보장법 2020,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근로조건법 2020 이렇게 해서 다 통과가 됐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 굉장히 큰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위험 사업장은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근로자 보험에 적용 대상이 된다. 이런 내용들. 하나 재밌는 건 모든 고용주가 전 직원에게 정부가 정하는 임명장을 발부해라.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서류 없이 고용하는 관행하지 말라. 그렇죠. 그다음 또 하나는 주별로 이게 노동법이나 규정이 다르다 보니까 이주 노동자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 사람인데 경기도 가서 일을 하면 이주 노동 허가를 받고 복잡해져요. 그 사이에 에이전트가 들어가야 되고 이걸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근데 이 노동법 관련해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이 개혁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정말 뜨겁게 논쟁이 달아올 때가 많잖아요. 인도의 경우에는 혹시 정치적 충돌 같은 게 없나요? 맞죠. 많이 있나요? 예. 그리고 어느 나라인들 없겠습니까? 노사관계 문제를 다루니까요. 맥락하신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개혁 입법을 통과를 시켜놓고 시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인도만의 사정인데 법률 체계상 법 시행이 효과를 거두려면 중앙의 노동법이 개혁된 데 따라서 지방 법률들이 다 개정이 돼야 됩니다. 이 과정이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죠. 아니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2년 4월에 금년 4월에 부펜더 야다브이라는 사람이 그 고용노동부 장관인데 이 사람이
주 정부들 90%가 지금 개혁 4대 노동법에 맞춰서 개혁 노동법 초안을 나한테 제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실행 안 하고 있지만 잘 돼가고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자꾸 문제 삼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법률은 사용자에게 불리하고 어떤 법률은 노동자에게 불리합니다. 이럴 때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거냐?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수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표고. 그러니까 노동자들한테 유리한 법은 그렇게 갈 거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첫째는 임금 부담이 늘 수 있죠. 네. 둘째는 기존의 그 임금 체계를 고쳐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추가 비용이잖아요. 네. 그거는 아마도 내년 3월 지나서 정치적인 어떤 지형을 보고 반발이 있더라도 수그러들 만한 어떤 상황에 갔을 때 통과를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누어서 셀러미 전술 방식으로 개혁노동법이 계속 실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셀러미 전술은 외교에서 쓰는 줄 알았는데 노동법을 할 때도 쓰는 거군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뭔가 여기에는 정치적 판단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뿌리 깊고 복잡한 논쟁인데요.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노사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항상 그 사회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자기의 입장이 반영이 됩니다. 근대 인도, 현대 인도를 만들었던 네루의 입장은 짧게 말씀드리자면 페이비언 사회주의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시드니 웹하고 베아트리스 웹이라는 부부가 영국에서 만들어낸 어떤 식의 이론 체계인데요. 실제로 1차 대전이랑 대공황을 겪으면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2차 대전을 겪으면서는 공산주의하고 완전히 결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있던 흐름이 기관산업 국유화하는 것, 산별노조로 교섭을 정리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조세를 누진적으로 해서 뭔가 그 사람들의 평등을 보장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복지국가 이념. 지금은 많은 경우에 이게 상식이 됐습니다만 처음 이 이야기를 만들고 관철시키던 사람들에게는 부단한 투쟁의 과정이었겠죠. 그걸 인도가 같이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사관계에 대해서 역사 제도주의적인 경제학이 그 배경에 깔려 있고요. 또 하나는 집단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사회민주주의 지향이 강하게 그렇게 작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웹 부부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임금과 근로조건은 생산성 향상에 맞게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보호적인 노동법이라는 이제 비판을 나중에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피라미드가 있으면 상층부를 눌러서 평등지향의 어떤 사회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혁신적이죠. 소득세하고 상속세 이제 누진세를 적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왔는데 이거를 지금 인도는 제조업하고 금융업에서 일정 정도 자유화 조치를 해내긴 했는데 노동법에서 아직까지 관철을 시키지를 못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급해졌는데 이 급해진 건 저는 딱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도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까? 박 기자님이 처음 시작하실 때 기회의 땅 인도, 미래의 경제 인도,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이 영원한 미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300년 뒤에 올 미래도 의미가 없고요. 그런데 전문가들 이야기는 딱 이겁니다. 현재 인도가 누리고 있는 인구학적 장점은 맥시멈 30년이다. 그러니까 지금 인구 구조가 중국에 비해서도 훨씬 경쟁력 있고 세계적으로도 괜찮은 이 상황이 30년 이상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인도 당국이라면 네. 30년 안에 미래를 향해 필요한 모든 개혁을 이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노동법 개혁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인도의 노동법 개혁이라는 게 정말 오랜 역사와 여기 우리나라가 잘 모를 만한 여러 가지 특이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해외에 진출할 때마다 다들 이제 기업가 분들이 다 어렵다 그러잖아요. 근데 인도가 특히 어렵다 그러는 게 아마 문화 차이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인도에 갈 때 뭔가 이런 건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실수하지 않으려면 이런 구체적인 팁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기에는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제가 키워드만 말씀을 드려도 일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짧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째,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화를 내는 건 그 사람 능력의 한계를 그냥 보여주는 거지 상대방이 질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쿨하게 질책을 하시되 분명히 공공의 자리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둘이 있는 자리에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질책을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면 우리는 그냥 관계의 중심으로 너 내가 오늘은 이렇게 질책으로 끝나 이게 아닙니다. 심할서에 서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영국식 관료주의와 서식 작성 문화에 적응을 못하시면 낭패를 당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페이퍼워크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또 하나는 현재 자본주의화가 진행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그 말은 노동시장 양극화가 지금 급속하게 진행 중이어서 이 상층부 노동자들, 그 말은 외국인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직률이 높은 건 당연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소속감이나 충성도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정리합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뭐다? 당연히 주택하고 자녀 교육이에요. 아마 미국이나 유럽에 파견 근무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한국에서 흔하게 받는 주거비, 자녀 교육비, 활동비, 식비 지원이요. 거기 가면 다 임금으로 상정이 돼서 나중에 소득세 엄청나게 크게 돌아옵니다. 아니 나는 연봉이 6천인데 왜 1억 5천이라고 그러지? 이런 상황 맞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제도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이 방향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실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인도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니까 멀게 느껴졌던 인도가 점점 더 가까웠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흥미로운 인도 이야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강성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Round one, fight.